연준이 이렇게 2% 물가 목표치를 제시한 것도 사실은 그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렇죠. 또 그걸 또 이제 잘 안 된다 해서 또 이게 목표 레벨을 또 올린다 이것도 참 이게 목표치는 17년도에도 3%를 올린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예. 3%로 그때는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너무 세니까 위로 끌어올리는 압력을 오버슈팅 높여야 된다. 하겠다라고. 오버슈팅을 하기 위해서 3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잡지를 못해가지고 3을 올린다고 하니까 딱 17년이었 세지감이네. 6년이라는 시간의 터울을 건너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관적으로도 코로나라는 게 꽤 큰 변화를 줬구나. 꽤 큰 역사의 단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게 구조적인 요인들이 항상 이 주변 이 밑바닥에는 다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더라도 예전처럼 뭐 1%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영원한 건 저는 없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하이어 for 롱거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계속 금리가 올라요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지금의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인데 두 번 낮추면 4.75에서 5.0이잖아요. 그게 저금리인가? 그럼 고금리 아닌가요? 일반 사람들이 봐도 그럼 고금리 아닌가요? 그럼 두 번 더 낮춰가지고 4.25에서 4.5면 저금리인가? 고금리죠. 그렇죠. 3.5에서 3.75면 높죠. 그 높다 낮다라는 기준은 없겠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전보다는 높은 금리 이게 꽤 오래 유지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실상 연준의 점도표 2026년에 3을 때렸다는 것도 내려왔잖아. 금리 인하 안 한다며. 그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제한적인 레벨로 해서 옛날의 그 수준을 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메시지가 아마 지금 시장에는 그 레토릭이 이제 조금씩 먹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오래 가겠네. 그러면 금리 하이어 프로인 거 옛날보다는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겠네. 그럼 옛날에 그 아름다운 시절 못 보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혹 아직도 이제 좀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연준이 지금 매파적인 말을 세게 할수록 걔들은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멘트를 세게 하는 거다. 뭐 FOMC에서 나왔던 그런 뭐 그 점도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연준 인사들이 네. 나와서 하는 말들도 쟤들은 진짜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구나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네. 부분.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3월 달에 그 미국 그 지역은행 예, 흔들렸을 예, 때 예. 그럼 앞으로 이게 계속 저런 역마진은 이제 뭐 요즘은 좀 많이 해소가 되어지긴 했는데 저런 상황에서 뭐라도 하나 이제 부러지게 됐을 때 과연 연준이 그러면 또 뭐 우리는 4.6%밖에 못 내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내년에 미국 선거도 해야 되겠는데 네. 그 눈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선거라는 변수는요. 70년대의 교훈이 그걸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버냉키도 이제 자기 그 예, 21세기 통화정책 그 책에도 예, 썼지만 아서번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연준이 정치화됐었을 때 어떤 삽질을 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 케이스거든요. 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내깔려 놔둬버리면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이슈거든요. 민심이 그냥 네. 더 나빠진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바라볼 때 뭐 인플레이션 내려왔잖아요. 2%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값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다가 이제 집값의 상승률이 2% 됐어요. 그럼 이제 안정됐네. 그게 아니라 집값은 이미 하늘로 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가보면 그 식당 음식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나게 부담인데 레벨 자체는 엄청나게 높은. 이걸로 제압을 못하고 계속 조금씩 찔끔찔끔 올라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감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선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거야는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카시카리라는 사람이 마이클 조단 같은 매끄만 대머리 뭐 이런 것만 떠오를 수도 있지만 이분이 이제 언제 처음 봤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예. 난리 났을 때 헨크 폴슨이랑 다 난리 났을 때 그 자리에 네. 있었던 사람이 카시카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금융위기의 전면에 서가지고 그 일선에서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카시카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은 원래 예전에 엄청난 비둘기였다가 지금 엄청난 네, 매로 맞아요. 전환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지금 은행 시스템이 문제라고 하는데 인정한다. 근데 은행이 지금 견딜 수가 있다. 그나마 지금 나은 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계속 연준은 높은 금리를 유지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거고 이것 때문에 성장률 둔화에 대한 그림을 읽으면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낮게 유지가 될 텐데 그렇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면 그건 진짜 재앙이다. 그건 답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SVB라든지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자본금이 이때라도 제압을 해줘야지 계속 체력을 빼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맞아요. 무릎으로 무너질 수 예. 있거든요. 그때 금리 그렇죠. 올리면. 역마진이 계속 지금 장기가 인플레이션, 되면 그렇죠. 자본에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그렇죠. 할 거고 예. 그 부분은 빨리 그걸 어쨌든 역마진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마이클 바가 얘기하는 그 예. 규제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규제들보다도 자본 비율을 올려라 이것도 물론 은행들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는 얘기겠지만 그것보다는 또 뭐가 있냐면은 예. 결국에는 장기 홀딩을 위해서 갖고 있는 장기채에 대해서도 이거를 시가 평가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도 그 규제도 어느 정도까지 해놓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구체화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1,000억 달러 이상의 중형 은행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됐고 이번에 BOA 같은 경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채권 손실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금의 금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을 해줄 데가 없기 때문에 장기채로 운용을 하는 데가 많을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금리 올라왔으니까 이거 터진 데 있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규제를 지금 당장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기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좀 생겨날 것 같아요. 이래 저래 수급은 국채시장 수급이 좀 네. 계속 힘들어지네요. 네, 그런 외국의 것들이 좀, 중앙은행들도 지금은 뭐 내 코가 적절해서 네 거 사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국채 팔아서 그걸로 외환 환율을 방어해야 할 입장이고 연준도 지금 뭐 양적 완화는 뭐 네네. 언감생심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해봤던 미국 국채시장 수급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는 부분들 뭐 레리 서머스는 그게 결국은 핵심이다. 아, 예. 그렇게 해서 뭐 미국이 계속 그렇게 뭐 자기 분에 넘치는 재정 적자를 내다 보면 이거는 뭐 미국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이 수급의 입장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논리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일본 은행의 금리 자체가 예. 올라와 있다는 거. 유로존에 있는 국채 금리가 오늘 보면 이탈리아 금리가 5 거의 가까이 왔더라고요. 예. 아, 독일 금리도 지금 3을 3을 넘겼거든요. 넘었어요. 그럼 이제 예. 이걸 보면 일본 금리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에 거의 예. 선두주자나 다름없는 예. 건데 기저에 있는 이 마이너스 금리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NK 트레이드라는 게 존재하니까. 근데 얘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예전에 비해서는 기저가 올라온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1번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라 올라오면 때린다라는 생각. 그게 뭐냐면 양적 완화인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두통 환자가 있어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힘들 때마다 단 걸 먹었단 말이죠. 단 걸 먹으면 나아요. 근데 단 걸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당 수치가 9.1까지 올라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매불망 단 걸 못 먹고 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데 견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로 내려오면 당 수치가 퇴원을 한 다음에 단 걸 먹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되게 큰 거거든요. 3까지 내려왔어요. 당 수치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머리는 아프지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 왜? 나가자마자 단 걸 먹으니까. 자, 그래서 2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퇴원하래요. 그럼 퇴원하면 뛰어나가서 바로 단 걸 막 먹을 수 있느냐?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홍길동 씨는 당뇨를 세게 앓은 사람이에요. 옛날과 달라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단 거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루 만에 돌아와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 홍길동은 나가서 옛날처럼 단 걸 먹을 수 있을까? 머리가 아프다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건 성장이잖아요. 단 건 양적 완화고. 옛날엔 성장이 둔화될 것 같으면 양적 완화를 때렸다고요. 당이 없었으니까. 근데 당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다는 그 경험을 우린 봤잖아요. 그 괴물이 있다는 걸. 그 괴물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걸. 확. 그러면 옛날처럼 단 걸 못 먹어요. 그럼 옛날에는 그 많은 양적 완화를 이 산처럼 쌓아놓은 BS, 연준의 BS로 누르고 있던 금리가 이 BS가 줄어들게 되면 더 늘릴 수 없다면 이 영원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올라오면 누를 거야. 이젠 그래서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는데 뭔 소리야 이건데 이 누르고 있던 중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럼 위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다른 것보다 기저가 올라갔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금리가 적정하냐 모르겠지만 기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옛날에 그 아름답던 저금리를 다시 보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지 내려올 않겠나. 때도 예. 못 내려온다. 예,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보면은 뭐 유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고 이제 네네. 뭐 한데 다 이제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가격 변수들이 뭐 같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통 달러가 강해지면 좀 유가는 좀 내려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 며칠 한 사나로 좀 유가가 하락하긴 했는데 그 전에 뭐 지난 우리 연휴 이전까지 보면 유가가 한 96달러 넘어가고 이래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흥시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게
호된 것 같아요. 미국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만으로도 힘들고 그 달러가 강해지는 것도 힘든데 이 에너지 가격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저게 참 뭐 연준도 골치가 아프고 이게 유가를 바라볼 때는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금리하고 유가가 함께 움직였거든요. 2015년, 예. 16년, 17년에 보면. 예. 유가가 계속 바닥에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오려다가 맞고 떨어지고 올라오다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 유가가 65불까지 떨어진 다음에 68불 오니까 다 왔어. 70도 오니까 다 왔어. 예. 75 오니까 다 왔어. 예. 80 오니까 다 왔어. 마치 3.8이니까 다 왔어. 4.0이니까 다 왔어. 4.3이니까 다 왔어. 예. 이거 되게 비슷하거든요. 음. 작년에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풀었지 않습니까? 예. 전략 비축률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 전략 비축률을 어마어마하게 퍼붓게 되니까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을 때 러시아는 저가 유전을 팔고 이러고 있었을 때 전략 비축률을 때려버리니까 이게 원유 시장에는 어느 정도는 더 높아야 될 유가를 눌러놓은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드를 다 쓴 거잖아요. 유저는 뭐또 풀 수는 없죠. 전략 비축률을. 오히려 매입을 해서 쌓아야 되는데 쌓을 것만 남은 거지. 예. 언제 쌓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죠. 그럼 쌓아야 되는데 오히려 쌓아야 된다는 얘기는 일단 풀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총알은 없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자재. 그게 원자재죠. 그러니까 저도 펀더멘탈리 유가가 어떻다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원자재 시장에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포지션만 보셔도 예. 분명히 들어와 있는 건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그죠? 들어와 네,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재 시장도 아. 어느 정도 유동성 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럼 이게 펀더멘탈 로직으로 안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70년대에도 보면 72년, 73년을 거쳐서 갈 때 물가가 올라가야 될 때 이 물가를 눌러놨었어요. 생필품 가격 통제를 통해서. 아. 이 생필품 가격 통제를 푸니까 물가가 탁 튀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럼 어쩌면 작년에 전략 비축률을 통해서 올라가야 될 유가를 눌러놨던 게 아닌가. 이거 푸니까 탁 튀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서 이제 73년, 74년에 다시 꼬리를 말고서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3%까지 내려가서 승리를 선언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게 막 5%, 6% 다시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게 꽤 오랫동안 이 꼬리말기가 2.5에서 3.5 사이를 횡보를 해버리면 이거 참 답답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레벨이 계속 고착화가 되면 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것도 일단 그 가격에 많이 좀 네. 묶여버리게 될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좀 유가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레이트 사이클에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네네.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08년도가 예. 특히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08년도에는 사실은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PDCF 같은 걸로 유동성을 뒤로 공급하니까 그게 성장 사이드로 안 가고 에너지 사이드에 가서 고였던 거고 지금은 긴축을 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다만 풀려있는 돈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풀려있는 돈이 여기 가서 때리고 여기 가서 때리고 하는데 지금은 원자재 시장 쪽으로 몰려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금리가 올라도 빅테크가 올랐던 것처럼 지금은 에너지 쪽에 가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유가가 올라가 있는 게 또 금리를 자극해버리면 둘이 서로 선순환을 일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한테는 악순환이겠지만 예,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금리를 끌어올리는 부담 요인이 되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나왔던 구인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이렇게 좋게 나와가지고 저도 좀 이제 좀 노동시장이 좀 식나 이랬더니 또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보니까 뭐 미국 그 자동차 노조 파업이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도 이게 뭐 하여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미국의 노조가 강했던 게 60, 70년대더라고요. 특히 70년대 어마어마하게 강했더라고요. 직관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샌드위치 파는 사람인데 단골이세요. 오셨는데 1,000원을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아니 그냥 올랐어요. 이러면 딴 데 가서 찾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면 뉴스도 안 보세요? 물가 올랐다는 거 못 보셨어요? 딱 이러면 맞아요. 그렇죠.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 임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노동자하고 서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는데 물가 오른 만큼은 올려줘야지. 이 생각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서로 물가가 올랐다는 공감이 없으면 무슨 물가가 뭘 많이 올라요? 디플레이션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협상이 다르게 갈 수 있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죠. 모두가 물가는 많이 올랐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릴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노동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몇 년간 안 올려줘. 이러면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퓰리즘하고 연결이 되는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40%의 임금 인상을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마이크 잡고 예, 그렇죠. 피켓 들고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네, 네. 없지만 결국에는 임금 인상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막을 게 별로 없다라는 것에 대한 시각 이렇게 되면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동차 파업이 끝나더라도 다른 노동자들이 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일어날 네. 수 있는 예.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게 70년대에서 80년대 넘으면서 인플레이션도 사라지고 구소련과 중국이
노동시장으로 예. 편입돼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강해지니까 오프쇼어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노동조합이 힘이 빠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노동조합이 좀 반대죠. 힘을 얻게 되는 예. 그래서 반대 흐름이 역행해서 나타나게 되면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임금의 인상을 제어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인플레이션 네. 잡기가 힘들 거다라고 보시는 요인 중에도 역시나 그게 좀 들어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퇴원하면 당뇨는 치료된 거야. 해결된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당뇨가 완전히 발본색원이 된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뇨가 발본색원 되지 않고 퇴원만 하면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봤잖아요. 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을 재운 거지 않습니까? 그럼 깨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과 달리 물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옛날엔 물가가 올라오지 못해요. 이거였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작은 외부 쇼크에도 막 물가가 급하게 많이 올라갈 위험들이 네. 많아지는 거죠. 그게 네. 뭐 유가가 됐던 내부적이나 파업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는 물가가 올라가는 걸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었으니 이제 그걸 익숙해지니까. 받아들인 거, 네. 그걸 본 거죠. 사실은 그게 고착화인 거고요. 그래서 고착화라는 게 무섭네. 높아져요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고착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을 바라볼 때 2% 빨리 내려와야 돼. 2% 이 담론에서 조금 벗어나서 2% 이후에는 뭘 보는 건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옛날에 그 디플레이션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전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예. 있죠. 근데 그 얘기는 코로나가 엄청나게 큰 단절을 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금융위기는 받아들였지만 코로나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도요. 2009년, 2010년에는 뉴노멀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알겠지, 뭐. 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0%그 밑으로까지 내려갈 거라. 누가 받아들였겠어요? 누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예. 아, 그러네요, 진짜. 좀 약간 멍청한 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미국 10년물 수익률은 뭐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대로 뭐. 그 레벨대를 맞추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적어도 그 기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대가 사라져야 되냐면 다 왔다. 이 기대가 사라져야 그 다음부터 고점에 대한 인식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국제시장에 황소들이 다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그렇죠. 캐피슐레이션이 나와줘야죠. 다 해야 이제. 아직도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고점일 수 있어. 그렇죠. 힘내. 이게 되게 예. 크거든요. 이게 항상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가격보다 오늘 가격을 놓고 비교를 예.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6개월짜리 그 T빌만 해도 5.5%, 5.6% 이렇게 주니까 거기다 그냥 돈 넣지 뭐하러 뭐 다른 거 사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예. 금리가 올라왔다는 게 보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금리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려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놀이기구를 타고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아진 게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이때는 스릴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짜릿함을 주는 스릴보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케이스들이 아닌가. 지금 시장은 그런 걸 좀 읽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연말까지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까? 분위기는 어쨌든 금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그래서 되면은 그렇죠. 불안불안하긴 할 텐데요. 근데 다만 좀 결국에는 국채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라든지 조금은 좀 조절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절이라는 게 대표적인 예로 규제 사이드를 조금 건드려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SLR 같은 거. 예, SLR 같은 거. 건드려주면 규제. 예. 왜냐하면 이제 G30에서는 대안으로 스탠딩 레포의 영구화와 그다음에 이제 SLR을 풀어주는 걸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 파월 의장도 사실은 작년 중반만 해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FOMC에서 그런 예,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다음부터는 싹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국채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결국 이 거래 플랫폼 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OCC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이제 그 OTC를 이제 장내 시장으로 예. 형성을 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것들도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걸 풀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주변에 있는 조건을 좀 변경을 하면서 약간 좀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쪽에 포커스를 좀 두게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채나 뭐전 세계 국채 시장의 이 소동들이 결국은 BOJ 발로 한번 또 한바탕 이렇게 소동이 크게 한번 나야 이제 일단락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BOJ가 굉장히 무서운 사실상 히든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일본은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금리를 올려도 천천히 올리고 엔화가 강세로 가더라도 천천히 강세로 가는 예. 그 그림을 좀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한번 너무 크게 2016년도에 한번 너무 크게 혼난 적이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할 땐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죠. 외풍이 이렇게 거세져 버리면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씩 이래 버리면 사실은 일본은행이 손쓸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도 공조로 예. 대응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결국 금리랑 환율로 대응이 안 되니까 예.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한 건데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저도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한테 뭔가 덜미를 잡히는 거 수도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또 작년에는 여기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공조로 치고 나와줬는데 10월 달에 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플랜이 있을지 저도 음.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책을 하나 쓰셨던데 아, 네네. 위기의 역사라는 책. 네네네. 아유, 이게 상당히 시의성 있는 그런 책을 또 쓰셔가지고 아, 예. 뭔가 이렇게 위기의 냄새를 맡고서 또 아니 뭐 책을 쓰셨는지. 위기팔이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냐면 환율만 올라오면 위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그때의 위기를 좀 클리어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진단할 때도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너무 성급하게 비관을 가진다든지 예. 이런 데서 좀 벗어났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썼고, 그 이제 두 번째는 그 위기마다 던져주는 교훈들이 지금에 던져주는 메시지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교훈은 결국 그거예요. 아니함에 빠지면 위험하다. 그래서 뭐든지 위기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절대 오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들, 맞은데 이런 것들이 위기를 만들곤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니함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경계하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좀 가끔씩 이렇게 저희 네. 방송에 좀 나와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좋은 네네. 이야기 상쾌통쾌 명쾌한 네. 그런 그 설명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